할아버지,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농장 주변을 휘감고 있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들판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77세의 김진수 노인은 평소처럼 논두렁을 따라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걸음이 문득 멈췄다. 눈 쌓인 덤불 사이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작은 새끼 노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떨고 있었다. 진수 노인의 눈빛이 오랜만에 생기를 띠었다. 이런, 다쳤구나. 이대로 두면 밤새 얼어 죽겠어. 진수는 주저없이 외투를 벗어 노루를 감싸 안았다. 노루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진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영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렇게 새끼 노루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하는 진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작은 농가의 오래된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진수는 노루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했다. 은퇴한 교사답게 꼼꼼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라도 있으니 좋구나. 텃밭에서 가꾼 무와 배추가 저장된 김치 항아리들 사이에 노루를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진수의 집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진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도윤과 유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그들이었다. 진수는 따뜻한 물에 손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노루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새끼 노루는 이상하게도 도망가려 하지 않고 순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미리 한 걸음 다가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는 40년 넘게 시골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다. 퇴직 후에는 아내 영자와 함께 조그만 농장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영자를 떠나보낸 후 진수의 삶은 색을 잃었다. 담배를 끊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 다시 담배를 찾았고 매일 저녁 들판을 걸으며 하늘에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속에서 아내를 그리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김 선생님이라 불렀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마을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들도 거의 없어졌고 진수의 집 주변으로는 노인들만 몇 가구 남아 있었다. 하루야, 밥 먹자. 진수는 새끼 노루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루가 지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눈 내리는 겨울에 다친 다리로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었다. 진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일상이 생겨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와 노루 먹이로 주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허밍을 하기도 했다. 이웃집 박노인은 진수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을 공유했다. 자네, 요즘 제법 생기가 돌아왔네. 그 노루 덕인가?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채우는 일이었나 싶어. 박노인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식들은 여전히 안 오나?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데 평일에 뭐하러 오겠어. 진수의 장남 도윤은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사실 도윤에게 아버지의 농장은 언젠가 처분해야 할 부담스러운 유산이었다. 시골에서 고집스럽게 혼자 사는 노인 아버지가 걱정됐지만 그보다는 귀찮았다. 딸 유미는 서울 근교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간간히 전화를 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처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그나마 유미의 딸 지민이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할아버지 집에서 보낸 추억이 생생했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의 교감을 그리워했다. 진수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교직 생활 2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12월 10일. 오늘 하루가 다리를 조금 더 잘 움직인다. 영자야,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는 항상 작은 생명을 사랑했지. 이 농장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작은 천국이었는데.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진수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무렵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윤은 전화기를 붙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다른 매물 없나요? 충청도 그쪽은 개발 호재도 없고. 아, 그래요? 노인 요양시설 부지로요? 그럼 농지 전환 문제는?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시골에 땅이라도 있어?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지키는 낡은 농장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있나?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서울 근처 노인홈으로 모셔야 할 텐데 그 농장만 처분하면 됩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은 어쩐지 고향의 들판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논두렁을 달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업무 알림 소리에 그 기억은 지워졌다. 유미는 약국에서 한 노인 환자에게 약을 건네며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환자의 손등에 있는 주름이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아버지께 전화드려야지. 매번 그렇게 다짐했지만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에 또 미루게 되곤 했다. 지민은 학교 수행평가로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글을 쓰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세요. 여름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려주시고 들판의 풀과 꽃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지으신 시를 들려주셨는데 그때의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오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갑작스럽게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진수의 농장 앞에 멈춰섰다. 도윤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주말도 아닌 평일에 불쑥 찾아왔다.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아버지의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진수는 마당에서 하루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아들의 방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도윤의 굳은 표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도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울 근교에 있는 고급 노인 요양시설의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그곳으로 이사하면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그러려면 농장을 팔아야 했다.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윤은 마당에 있는 하루를 발견했다. 집 안에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야생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노인이 혼자 살면서 야생동물까지 돌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도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증거로 보였다. 진수는 차를 마시며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눈빛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번졌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농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도윤이 떠난 후 진수는 하루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는 오후였다. 하루의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절뚝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진수는 그런 하루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이 작은 생명체와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진수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유미의 전화가 왔다. 도윤으로부터 상황을 들었다는 유미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도윤의 제안을 한번 고려해보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수는 딸의 마음을 알지만 이 농장에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진수는 평소처럼 하루에게 먹이를 주고 라디오를 틀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루는 마치 음악을 즐기듯 귀를 쫑긋 세우고 진수 곁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며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내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의 아내는 시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윤은 단호했다.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을 취했고 좋은 매입처가 나타나면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 대출금을 갚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며칠 후 진수가 마을 장터에 나간 사이 낯선 사람들이 농장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도윤의 안내로 땅과 집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노인 요양시설 부지로 관심이 있다는 투자자들이었다. 진수는 귀가 후 마당에 남겨진 낯선 담배꽁초를 발견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나날이 건강을 회복했다. 진수는 하루가 완전히 나으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루는 진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감은 그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웃들도 진수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우울하고 무기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농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유미는 딸 지민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다.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할아버지를 방문하자고 지민이 조르고 졸라서였다. 지민은 하루를 보자마자 반해버렸다. 스마트폰으로 하루의 모습을 찍고 할아버지와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하루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함께 텃밭을 거니는 모습, 심지어 하루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모습까지. 진수는 손녀가 그런 일상적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감동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진수는 하루와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유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도윤의 계획에 더욱 회의적이 되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유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과 농장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며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투자자들과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며 유미의 의견을 묵살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12월 말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이었다. 진수의 농장에는 평소와 다르게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섰다. 도윤과 함께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농장 안으로 들어왔다. 진수는 마당에서 눈을 치우다가 그들을 발견했고 의아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투자자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진이었고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투자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진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농장을 팔기로 했다는 현실만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도윤은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하며 이미 준비된 계약서를 꺼냈다. 어디선가 나타난 부동산 중개인도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고 진수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도윤은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진수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다. 거실에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다. 하루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놀라 부엌 쪽으로 숨어들었다. 투자자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잠시 밖에 나가 있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도윤과 진수만 남게 되자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진수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교사였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손은 계약서를 움켜쥐었다가 바닥에 내던졌다.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이고 그들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외쳤다. 도윤도 감정이 격해졌다. 현실적으로 아버지 혼자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른다고 항변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진수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도윤은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다. 도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진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도윤에게 하루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 병원에 갔다 와도 하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제발 하루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진수를 싣고 떠난 후 도윤은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오늘 계약은 어렵게 되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투자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돌아갔다. 홀로 남은 도윤은 아버지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살면서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공간이었다. 부엌에 숨어있던 하루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노루를 가까이서 보았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딘지 순수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간 도윤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타인의 일기장을 펼쳐보지 않았겠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진수의 고독한 나날들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전화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던 마음, 농장을 가꾸며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최근 들어 하루로 인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고백까지. 특히 도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내 영자와 함께 농장을 구입했을 때의 일기였다.
1999년 5월 10일. 오늘 드디어 영자와 함께 농장 계약을 했다. 영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평생 꿈꿔왔던 우리만의 작은 천국이라고 했다. 은퇴하면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영자는 이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다.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일기장을 넘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쓴 일기를 발견했다. 영자가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진수야, 약속해. 우리 농장 절대 팔지 마. 내가 먼저 가더라도 거기서 우리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지켜봐줘. 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내일이면 나아질 거라고, 퇴원해서 다시 함께 농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중한 약속을 무시했던 것이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윤의 휴대폰으로 유미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놀란 유미는 즉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도윤은 지금까지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미는 형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의사로부터 아버지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발작을 일으켰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들어간 도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진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루를 걱정했다. 도윤은 하루가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진수의 상태는 생각보다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유미와 지민이 병원에 도착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창백한 모습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와 하루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진수의 눈에서 미소가 번졌다. 영상 속에서 진수는 하루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텃밭을 거닐고 때로는 하루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의사는 진수의 회복을 위해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은 휴대폰으로 농장에 있는 하루의 모습을 화상통화로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를 돌보는 이웃 박노인의 도움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루를 본 진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날 밤 도윤과 유미는 병원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미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고 농장을 팔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할아버지의 농장 일부를 활용해 주말 농장과 작은 카페를 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계속 농장에 머물 수 있고 가족들도 주말마다 내려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윤과 유미는 지민의 제안에 놀랐지만 점점 그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도윤은 회사 생활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상상해 보았다. 이틀 후 진수는 퇴원했다.
도윤은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농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진수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루가 반갑게 다가왔다. 다리도 거의 다 나은 듯 했다. 진수는 조심스레 몸을 숙여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유미와 지민도 함께 와서 진수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했다.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했다. 농장 한켠에 작은 카페를 열고 도시 사람들에게 텃밭 가꾸기 체험을 제공하는 주말 농장을, 그리고 계절마다 농작물 수확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었다. 진수는 손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매매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투자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며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대신 자신이 가진 서울 아파트 중 하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만으로도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다. 겨울이 깊어가는 1월, 가족들은 함께 농장의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미의 남편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움을 주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 아담한 카페를 만들고 텃밭을 구획별로 나누어 주말 농장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도윤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몇몇은 벌써 주말 농장을 예약했다. 진수는 그런 자식들과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아내 영자가 이 모습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젊은 시절 함께 꿈꾸었던 모습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 같았다. 하루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이제는 마당을 한 바퀴 달릴 수도 있게 되었다. 진수는 하루가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하루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2월이 되자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농장 주변에는 개나리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도윤의 가족과 유미의 가족이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진수는 아들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3월 중순, 날씨가 완전히 풀린 어느 날이었다. 진수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당을 둘러보고 텃밭까지 가봤지만 하루는 없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진수는 하루가 자연으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루가 야생으로 돌아갈 만큼 건강해진 것에 안도했다. 다음 주말 가족들이 모두 내려왔을 때 진수는 하루가 떠난 이야기를 했다. 지민은 할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진수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루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그것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정원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진수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농장 담장 너머 들판 끝에 하루가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또 다른 노루가 함께 있었다. 하루는 가족을 찾은 것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루는 잠시 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들판 너머로 사라졌다. 지민은 그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담았다. 이후 그 영상은 새로 오픈한 카페 하루의 벽면에 걸린 TV에서 루프로 재생되었다.
카페는 예상보다 빨리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텃밭 체험을 하고 진수의 농장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맛보았다. 도윤은 매주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농장을 찾았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유미도 약국일을 조정해 더 자주 내려왔다. 지민은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아버지의 농장을 소개했고 방학이 되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 농촌 체험을 시켜주었다. 여름이 되자 농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텃밭에서는 각종 채소와 과일이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수는 종종 들판 쪽을 바라보곤 했다. 가끔은 하루가 먼 거리에서 농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진수는 그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가을이 되자 진수는 오랜만에 만년필을 꺼내 일기를 썼다. 10월 15일. 오늘 하루가 2마리의 새끼 노루와 함께 농장 근처에 나타났다. 아마도 하루의 자식들인 것 같다. 영자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이루어졌어. 우리 손주들이 이곳에서 뛰어노는 모습,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이제 하루의 가족도 생겼구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내 말이 맞았어. 작은 노루 한 마리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내가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농장은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곳은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장소였다. 하루라는 작은 생명체가 가져다 준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진정한 유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여러분도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가장 작고 평범한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진수 할아버지처럼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세요. 그리고 만약 비슷한 경험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